여러분, 잠깐만요. 유산균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 유산균이 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까지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투석이나 이식을 받는 분이 13만 7천 명입니다. 10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말기신부전 유병률은 세계 3위입니다.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놀라실 겁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해서 24개 의료기관이 3,776명을 장기 추적한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만성 콩팥병 1기에서 3기까지는 투석까지 약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4기가 되면 겨우 4년입니다. 5기는요, 1년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일찍 알고 일찍 관리하면 투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여행을 하나 떠나보겠습니다. 유산균 한 알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을 지나고 장을 거치고 혈관을 타고 마침내 신장까지 도달하는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여행이 끝나면 여러분은 유산균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68세 오복실 할머니입니다. 남편분을 5년 전에 여의시고 혼자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머니가 작년 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이 47이 나왔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울으셨다고 합니다. 투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 손주가 셋인데 그 아이들 결혼식도 못 보고 투석기 앞에 앉아있을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한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유산균을 정확한 방법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식이요법과 함께요. 6개월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이 47에서 52로 올라갔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 졸업식까지는 볼 수 있겠다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물론 유산균 하나만의 효과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식이요법도 하시고 운동도 하셨어요. 하지만 유산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이건 최신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산균 한 알의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다. 세수를 하시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유산균 캡슐 하나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조그만 캡슐 하나입니다. 이걸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셨습니다. 자, 이 캡슐이 지금 우리 식도를 타고 내려갑니다. 목구멍을 지나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관문에 도착합니다. 우리 몸의 첫 관문, 위입니다. 첫 번째 여행지, 위장입니다. 여러분, 위장은 유산균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위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산의 산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도가 1에서 2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거냐면 못을 녹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유산균은 이 위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유산균은 이 위산을 못 견딥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 유산균의 약 87%가 위산에 의해 사멸됩니다. 10마리가 들어가면 1마리 정도만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열심히 드시면서도 효과를 못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해되시죠? 유산균이 위에서 다 죽어버리니까 장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위산의 농도는 하루 중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밤새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까 아침에는 위가 비어 있습니다. 위산의 양도 적고 농도도 낮습니다. 이때가 바로 유산균이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아, 잠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식후에 유산균을 먹으라고 들으셨죠? 밥 먹고 나서 드시라고요? 이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음식이 위산을 희석시켜 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식후에는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유산균이 이 음식물과 뒤섞여서 위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결국 위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 연구들은 오히려 아침 공복,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물이 위산을 적당히 희석시켜주면서도 위가 비어 있어서 유산균이 빠르게 장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도록 설계된 장용 캡슐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캡슐은 위에서는 녹지 않고 장에 도달해서야 녹도록 특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유산균 제품을 고르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우리의 유산균이 위장이라는 지옥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운이 좋은 유산균들이에요. 캡슐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위산의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다음 관문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여행지입니다. 소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장기 중 하나입니다. 길이가 약 6m나 됩니다. 이 긴 통로의 벽면에는 놀라운 것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가 바로 여기 소장벽에 모여 있습니다. 70%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면역세포 10개 중 7개가 장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 건강이 곧 면역 건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유산균이 소장에 도착하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산균이 소장벽에 있는 특별한 면역세포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 세포의 이름은 수지상 세포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의 순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동네를 순찰하면서 수상한 사람이 없나 살피는 것처럼 수지상 세포는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나쁜 놈들을 찾아냅니다. 찾아내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의 전투부대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세포가 위험하니까 공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지상 세포의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고작 3일에서 5일입니다. 순찰대원이 3일마다 은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순찰대원을 계속 뽑아야 하죠. 유산균이 바로 이 새로운 순찰대원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면 수지상 세포가 계속 새로 만들어져서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유산균을 가끔 드시거나 안 드시면 순찰대원이 줄어들고 면역력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한 번 드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최소한 3일에 한 번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세 이재성 할아버지입니다. 퇴직하신 중학교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매년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고생하셨대요. 병원에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유산균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3개월 정도 되니까 그해 겨울에 감기를 안 걸리셨다고 합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 해에도 안 걸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유산균이 아니라 면역약이다라고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생각해보면 장 건강을 챙기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요구르트죠. 어렸을 때 먹던 작은 병에 든 요구르트, 그거 마시면 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요구르트에도 유산균이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에는 당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 병에 각설탕 3개에서 5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 속의 유산균 수도 문제입니다. 캡슐형 유산균은 한 알에 100억 이상이 들어있는데 요구르트는 한 병에 10억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10배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유제품이다 보니까 칼륨과 인이 들어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산균은 요구르트보다 캡슐이나 분말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3세 신경옥 할머니가 이런 경우셨어요. 이분이 3년간 매일 요구르트 2병씩 드셨습니다. 장에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당뇨 수치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식단을 보시고는 요구르트를 당장 끊으라고 하셨대요. 유산균은 캡슐로 바꾸시라고요. 바꾸고 3개월 만에 당뇨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유산균 효과도 캡슐이 훨씬 좋게 느껴지셨대요. 같은 유산균인데 형태를 바꾼 것만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요즘 건강방송에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그 자체입니다. 살아있는 유익한 균이에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예요. 식이섬유 같은 것이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좋은 물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제품이 가장 좋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 자체입니다. 나머지는 식사로 보충하실 수 있어요. 야채를 많이 드시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자연스럽게 섭취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김치도 훌륭한 유산균 식품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시던 된장, 청국장, 김치, 이런 우리 전통 발효 음식에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의 지혜가 여기에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에 필요한 양만큼의 유산균을 음식만으로 섭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캡슐 형태의 유산균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음식으로 기본을 쌓고 캡슐로 보충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유산균은 위산이라는 지옥을 통과했고 소장에서 면역세포를 깨워냈습니다. 그런데 유산균의 진짜 무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여행지입니다. 대장에 도착했습니다. 대장이야말로 유산균의 본거지입니다. 여기서 진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대장 속에는 세균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약 100조 마리입니다. 100조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 몸의 전체 세포수가 약 37조인데 장내 세균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1.5kg이나 됩니다. 이 100조 마리의 세균이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좋은 편과 나쁜 편이에요. 유익균과 유해균이라고 합니다. 이 두 진영이 우리 장 속에서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유익균이 우세합니다. 유익균이 대장벽을 지키고 영양소 흡수를 돕고 나쁜 균의 번식을 막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가 마을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유익균이 줄어듭니다. 60대가 넘으면 유익균의 수가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절반이에요. 우리 장의 군대가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유해균이 우세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죠. 이 단백질이 대장에 도착하면 장내 세균이 분해를 시작합니다. 유익균이 많으면 이 과정이 깔끔하게 진행됩니다. 유해균이 많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유해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의 이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돌이라는 물질입니다. 둘째, 피크레졸입니다. 셋째, 트리메티라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들이 전부 독소라는 사실입니다. 전문 용어로 요독소라고 합니다. 소변으로 나가야 할 독소라는 뜻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이 독소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고요? 신장이 깨끗하게 걸러주거든요. 소변으로 싹 내보냅니다. 그런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거나 발목이 붓나요? 소변색이 예전보다 진해지셨나요?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나요?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하시거나 우리 입맛이 자꾸 없어지세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여행지입니다. 독소가 장을 빠져나와서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속도로를 통해 산소도 가고 영양소도 가고 면역세포도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소도 이 고속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인돌과 피크레졸, 이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닙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독소들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못이 흩어져 있으면 지나가는 차들이 타이어가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2025년에 발표된 국제연구에서도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장에서 만들어진 요독소가 혈관 석회화, 그러니까 혈관이 돌처럼 굳는 현상을 촉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심장병 위험도 높은 겁니다. 신장과 심장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독소라는 매개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독소를 실은 혈액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다섯 번째 여행지입니다. 드디어 신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돗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정수기요.
혈액에 섞인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더러운 물이 나오겠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걸러지지 않고 몸에 남습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장에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갑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독소를 소변으로 걸러냅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독소가 걸러지지 않습니다. 걸러지지 않은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이 우리 몸에 쌓인 독소가 다시 신장을 공격합니다. 신장이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독소가 더 쌓입니다. 보이시죠? 완벽한 악순환입니다.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에서 말하는 장, 신장축의 핵심입니다. 장에서 시작된 문제가 신장을 망가뜨리고 신장이 망가지면 장도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서 끊느냐? 바로 시작점, 우리 장에서 끊는 겁니다.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 유해균이 줄어듭니다. 유해균이 줄어들면 독소 생성 자체가 줄어듭니다. 독소가 줄면 혈관으로 들어가는 독소도 줄어들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양도 줄어듭니다. 신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느냐고요? 네,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멕시코 연구팀이 만성 콩팥병 3기와 4기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유산균을 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고용량을 드신 분들의 혈중요소 농도가 기준 대비 10%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본 의과대학 연구팀이 만성 콩팥병 환자 27명에게 비피더스균이 들어있는 캡슐을 6개월간 복용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었고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유산균이 투석 전 단계에서 신장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건 가장 최근 연구인데요. 2025년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한국의 한 연구팀이 개발한 유산균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 3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2주간 연구했습니다. 유산균을 드신 그룹의 사구체 여과율, 그러니까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핵심 수치가 12.5%나 올라갔습니다. 12.5%입니다. 이 결과는 국제 신장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2025년에 53건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대규모 메타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유산균 중에서도 4가지 이상의 균주를 함께 넣은 복합 유산균이 크레아티닌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균주보다 여러 종류가 합쳐진 유산균이 더 좋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동물 실험인데 특정 유산균이 혈중인 농도를 23%가량 낮추고 체내 요독물질을 39%가량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수치가 높으면 뼈도 약해지고 혈관도 나빠지는데 유산균이 이것까지 관리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산균 한 알의 여행을 따라왔습니다. 위에서 시작해서 소장, 대장, 혈관을 거쳐 신장까지 왔습니다. 이 여행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산균은 단순히 장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면역 시스템을 깨우고 독소 생성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신장까지 보호합니다. 둘째, 장과 신장은 따로 떨어진 장기가 아닙니다. 장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신장을 공격하고 신장이 나빠지면 장도 나빠지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이것을 장신장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여행의 후반부입니다.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죠. 6번째, 여행지입니다. 우리 다시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유산균으로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유산균을 골라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약국에 가면 유산균 종류가 정말 많죠. 우리가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한참을 서서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다가 결국 가장 비싼 걸 사셨거든요. 비싼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산균 고르실 때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균주 수입니다. 아까 2025년 메타 분석 이야기했죠.
4가지 이상의 균주가 함께 들어있는 복합 유산균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고르실 때 균주가 몇 가지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최소 3가지 이상, 가능하면 4가지 이상인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장까지 살아서 가는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위산에서 87%가 죽습니다. 그래서 장용 캡슐이라고 써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하면 장용이라는 말은 장에서 녹는다는 뜻이에요. 위에서는 안 녹고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설계된 캡슐입니다. 셋째, 보장균수입니다. 유산균 제품을 보시면 100억이니 200억이니 하는 숫자가 써 있죠. 이것은 한 캡슐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수입니다. 하루 100억 이상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균주 4가지 이상, 장용 캡슐 100억 이상.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값이 비싸다고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닙니다. 3,000원짜리 장용 캡슐 유산균이 3만원짜리 일반 캡슐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과 인 섭취에 민감합니다. 칼륨이 많으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인이 많으면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요구르트나 우유에서 유산균을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유제품은 칼륨과 인 함량이 높을 수 있거든요. 대신 캡슐이나 분말 형태의 유산균 제제를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유제품에 비해 칼륨과 인이 훨씬 적습니다. 가루 형태가 캡슐보다 칼륨이 더 적은 경우도 있으니 제품 뒷면의 영양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언제 먹느냐입니다. 아까 위장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침 공복이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인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찬물은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에요. 양은 종이컵으로 1컵 반에서 2컵 정도면 됩니다. 약 300에서 500cc 정도요. 이 물이 밤새 쉬고 있던 위장을 천천히 깨워줍니다. 물을 마신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립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세수하시고 이 닦으시고 옷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위산이 적당히 희석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유산균을 드시면 됩니다. 물과 함께 한 캡슐 삼키시면 됩니다. 유산균을 드신 후에 또 3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 동안 유산균이 위를 빠져나가서 소장과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 한 잔, 15분에서 30분 기다림, 유산균 30분 기다림, 식사. 간단하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더요. 갑상선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경우에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물 한 잔 드시고 나서 갑상선약이나 혈압약을 먼저 드세요. 그리고 30분 기다리신 후에 유산균을 드세요. 다시 30분 기다리시고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상선약은 공복에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유산균이랑 같이 드시면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켜주시면 각각의 약과 유산균이 최대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4세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갑상선약을 드시면서 유산균을 같은 시간에 드셨대요. 6개월이나 드셨는데 효과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드렸습니다. 갑상선약 먼저, 30분 후 유산균, 30분 후 식사 이렇게 바꾸시고 2개월 만에 소화가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유산균인데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산균의 효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드시고 내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혹시 배에 가스가 좀 찰 수도 있어요. 장내 세균 균형이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되면 소화가 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배변 활동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이 되면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수월해지셨다면 장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장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익균의 비율이 올라가고 유해균이 줄어듭니다. 이때부터 면역력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6개월 이상 드시면 혈액검사 결과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오복실 할머니도 6개월 만에 사구체 여과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유산균은 약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 있네 없네 판단하지 마세요. 최소 3개월, 가급적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인내와 꾸준함 아닙니까? 어려운 시절을 버텨낸 우리입니다. 유산균 한 알 매일 먹는 것쯤은 쉬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산균만 드시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유산균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함께 해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요. 물이 부족하면 장도 마르고 유산균이 활동하기 어려워집니다. 신장을 위해서도 물은 필수입니다. 물이 독소를 희석시켜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을 도와주거든요.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은 수분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심하게 안 좋으면 물이 오히려 몸에 쌓일 수 있으니까요. 둘째, 식이섬유를 드셔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채소, 고구마, 현미, 과일 이런 것들을 매일 드시면 유산균이 장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먹고 만들어내는 물질이 대장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장벽이 튼튼해지면 독소가 혈관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공식품을 줄이셔야 합니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이런 가공식품에는 방부제와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장내 유해균을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유산균을 열심히 드시면서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면 한 손으로 쌓고 한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6세 조한나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유산균을 석 달을 드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셨대요. 왜 그런지 식습관을 살펴보니까 매일 저녁에 라면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라면을 줄이시고 채소 반찬을 늘리신 후에야 유산균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산균은 만능이 아닙니다. 식습관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는 씨앗 같은 겁니다. 토양이 좋아야 씨앗이 싹을 틔우죠. 그리고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장이 잘 움직여야 유산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거죠. 걸으면서 장도 움직이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유산균 효과까지 높여주니 일석사조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드시나요? 아니면 커피를 드시나요?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공복에 커피를 드시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유산균을 드시기 전에 커피를 드시면 위산이 강해져서 유산균이 살아남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 유산균,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못 끊으시는 분들도 순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5세 정태범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퇴직한 공무원이시고요. 손주가 4명입니다. 막내 손주가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정태범 할아버지는 당뇨가 15년째입니다. 2년 전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 초반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걱정하신 게 뭐였냐면 투석하면 여행을 못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부인이랑 전국 여행을 다니시는 게 유일한 낙이셨거든요. 투석기에 묶이면 그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니까 많이 낙담하셨다고 해요. 식이요법을 시작하시면서 동시에 유산균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약과 시간 간격을 두고요. 1년 후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신장 수치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만성 콩팥병은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나빠지는데 이분은 1년 동안 수치가 유지된 겁니다. 담당 의사가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유산균 먹는 게 여행 한 번 더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요.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에 사시는 69세 한명순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이 있으시면서 신장 수치가 살짝 높게 나오셨던 분입니다. 유산균을 9개월 정도 드시고 나서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혈압약은 그대로 드시면서요. 우리 함께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산균 한 알의 여행을 따라왔습니다. 5개의 정거장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정거장은 위였습니다. 유산균의 87%가 위산에 죽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장용 캡슐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정거장은 소장이었습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여기 있고 유산균이 이 면역세포들을 깨워줍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3일에 한 번이라도요. 세 번째 정거장은 대장이었습니다. 유해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유산균이 유해균을 줄여서 이 독소 생성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 정거장은 혈관이었습니다. 독소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결국 신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정거장은 신장이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독소를 제대로 못 걸러내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유산균은 이 악순환을 장에서부터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천 방법 세 가지 기억하시죠? 유산균 고르실 때 균주 4가지 이상, 장용 캡슐 100억 이상, 드시는 순서는 물 한 잔 15분에서 30분 기다림, 유산균 30분 기다림, 식사, 약 드시는 분은 물, 약 30분, 유산균 30분, 식사, 기간은 최소 3개월, 가급적 6개월 이상 꾸준히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하루에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이면 충분합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가 우리 모두 아시듯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찍 관리하면 나빠지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기에서 3기까지는 투석까지 1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 관리를 잘 하시면 투석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낙담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오복실 할머니 기억하시죠? 사구체 여과율이 47에서 51로 올라가신 분이요.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산균이 장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신장까지 지켜줄 줄은 몰랐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유산균 한 알이 장에서 시작해서 신장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따라간 여행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우리 인생이 자유롭습니다. 투석기에 묶여 있으면 손주에게 용돈 주러 가는 것도, 여행도, 손주와 놀러 가는 것도, 이웃들과 등산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우리 자신을 위해 쉴 때가 되었잖아요. 건강한 신장이 있어야 그 쉼이 진짜 쉼이 됩니다. 유산균 한 알 매일 아침 꾸준히 우리 이것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우리 주변에 신장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 중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더욱이요 알려드리는 게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신장으로 자유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